연산이 왕좌에 올랐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총명한 군주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아무도 꺼내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었다. 어머니 패비윤 씨.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녀의 죽음은 연산의 내면을 병들게 했다. 어릴 적 궁궐 어귀에서 들은 속삭임. 임금의 어머니는 죽은 여인이다. 그 조용한 조롱은 한 아이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연산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아니 어쩌면 자신의 상처를 복수로 씻기 위해 그렇게 터진 것이 바로 갑자사화였다. 성종 시절 패비윤 씨를 탄핵한 대신들과 사관들을 모조리 숙청했다. 피로 씻은 조정, 연산은 그렇게 왕의 얼굴로 복수자의 칼날로 군림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피를 받고 그 피가 준 권력의 맛에 중독되었다. 신하는 더 이상 조언자가 아닌 적이 되었고 궁궐은 점점 침묵과 공포로 물들어갔다. 피로 씻긴 권력의 정점, 그곳에서 연산은 왕이 아닌 심판자가 되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한 인간, 그 첫걸음이 바로 갑자사화였다. 갑자사화를 통해 조정의 숨통을 틀어쥔 연산은 곧 조선의 질서를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다. 왕을 견제하던 유교의 예법, 조상의 장례 절차, 신하들의 직원 문화마저 그에겐 거추장스러울 뿐이었다. 임금 앞에 예란 무엇인가? 왕이 곧 법이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질서 위에 두었다. 장례식은 폐지되었고 조정의 대소사는 그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었다. 신하들은 경악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한마디 항의는 반역으로 간주되었고 충성서약이 의무처럼 강요되었다. 무릎 꿇은 신하들은 이제 명령에 고개만 끄덕이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갔다. 연산은 스스로를 가장 높은 자리의 선자라 칭했다. 예법은 사라졌고 백성은 침묵했다. 군주의 권위가 아닌 공포로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왕권은 더 높아졌지만 그 위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이제 조선은 연산만의 나라였다. 질서도 충언도 인간성마저 사라진 궁궐엔 오직 그 하나만 남았다. 내가 곧 법이다. 권력의 꼭대기에 선 연산은 이제 거침이 없었다. 신하의 입을 막았고 예법을 지웠고 왕실의 채통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이제 마음껏 즐기기 시작했다. 궁궐은 더 화려하게 바뀌었고 왕의 사적인 공간은 금표라 불리는 금단의 영역으로 넓어졌다. 그 안은 말 그대로 연산만의 낙원이었고 누구도 출입할 수 없었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기생들이 차출되었다. 2,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궁궐로 들어왔고 연산은 그들 사이에서 매일 연회를 열었다. 궁궐이 아닌 향락의 무대로 변모한 왕의 처소. 연산의 눈빛은 날마다 더 깊어졌고 욕망의 무게에 짓눌리듯 점점 광기에 가까워졌다. 그 가운데에서도 단연 돋보인 여인이 있었다. 이름은 장록수. 천민 출신의 유부녀의 딸. 나이도 연산보다 2살 많았지만 그녀의 말투, 눈짓, 그 어떤 것도 연산을 휘감기에 충분했다. 장록수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때로는 애인으로, 때로는 참모로, 때로는 조정의 권력을 좌우하는 존재로 군림했다. 금표 안에서의 연산은 왕이 아닌 황제였다. 그곳은 법도, 규율, 충언조차 닿지 않는 완벽한 은둔의 세계였다. 그러나 그 쾌락 뒤에 피어나는 향기는 언젠가 반드시 썩기 마련이다. 연산은 그걸 몰랐을까? 아니면 모른 척했을까? 장록수. 그녀의 이름은 궁궐 안에서도 속삭임으로만 불렸다. 천민의 딸, 기생의 후손, 그리고 유부녀의 아이. 하지만 연산에게 그녀는 그 어떤 명문가 출신보다 특별한 존재였다. 나이는 연산보다 2살이 많았고 출신도 초라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웃음, 말투 하나에 연산은 온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연산이 분노할 때는 조용히 말을 아꼈고 조정이 술렁일 때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왕의 귀를 다스렸다. 간신들조차 감히 그녀 앞에서는 몸을 낮췄고 어떤 대신은 그녀에게 아첨의 글을 써바치기도 했다. 조정의 무게가 장록수의 옷자락 끝에 실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연산에게 장록수는 권력의 동반자이자 쾌락의 화신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 앞에서는 그도 더 이상 왕이 아니었고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상처 많은 아들이었다. 장록수는 그 상처에 입을 맞췄고 연산은 그 입술을 권력으로 보답했다. 그러나 조선의 궁궐은 단 한 명의 여인이 모든 것을 쥐기엔 너무 많은 시선을 품고 있었다. 장록수가 웃을 때마다 대신들의 눈빛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발소리 하나에도 조정은 숨을 죽였다. 이제 궁궐에는 왕이 2명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는 금표 안의 여인, 그리고 하나는 그녀에게 사로잡힌 남자. 연산 10년, 조정의 익명서 한 장이 보고되었다. 고운 붓글씨로 쓰인 그 종이는 누군가의 분노와 두려움이 응축된 외침이었다. 지금의 임금은 신하를 죽이기 일쑤고 여색에 빠져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한글로 쓰인 이 글을 받아든 연산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감히 왕을 욕보이는가? 그의 시선은 곧 도끼 어린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곧장 명했다. 한글을 금하라. 한글로 주석단책은 모두 불태우고 앞으로 번역도 금지할 것이다. 이리하여 한글은 궁궐에서, 조정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입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문자의 억압은 곧 사상의 억압이었고 한글은 다시 천한글이라는 굴레에 갇혀 암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명령은 단순한 문자 탄압이 아니었다. 연산은 두려웠다. 한글이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것을, 그 힘이 자기의 귀를 뚫고 진실을 퍼뜨리는 것을, 한 장의 종이가 왕의 잠을 깨우고 권좌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했다. 두려움이 명령이 되었고 명령이 억압이 되었다. 그렇게 조선은 또 한 번 말할 자유를 잃었다. 그리고 연산은 더욱 깊은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한글 금지령이 내려진 지 1년 후 또 한 장의 익명서가 연산 앞에 놓였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임금을 죽인 자는 이전에도 있었으니 백성들이여 나의 의병을 따르라. 손에 땀이 맺힌 연산은 곧장 명령을 내렸다. 범인을 반드시 찾아라. 이번에는 놓쳐선 안 된다. 그러나 익명은 다시 연산을 조롱하듯 사라졌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잇따른 미확인의 편지들. 아무도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연산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연산은 밤이면 궁궐을 직접 돌아다녔다. 병사들의 근무 태세를 일일이 확인했고 사소한 소리에도 화들짝 놀랐다. 어느 날은 금표안을 거닐다 풀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자 자신을 죽이러 온 자라 착각하고 검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나타난 건 한 마리 황새였다. 그날 이후 연산은 명했다. 전국의 황새를 모조리 잡아라. 씨를 말려야 한다. 그 명령은 공포였다. 단지 새가 그의 두려움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이 사라졌다. 권력을 쥔 자의 불안은 이렇게 허무하고 또 위험했다. 이제 연산의 눈에는 사람도 새도 모두 음모의 그림자로 보였다. 불안은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곧 명령이 되었다. 조정은 점점 더 조여졌고 연산의 마음은 이미 천둥치는 밤처럼 깨어지고 있었다. 연산 12년 한낮의 햇살 아래 금표안은 고요했다. 그는 평소처럼 호위병 며칠 거느리고 정원을 거닐다가 문득 풀숲에서 부스럭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짧은 순간 연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군가가 자신을 노린다고 그가 외쳤다. 화살이 날아갔다. 그러나 풀숲에서 튀어나온 것은 단지 한 마리의 황새였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호위병들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연산의 분노는 폭발했다. 전국의 황새를 모조리 잡아라. 씨를 말려라. 그 명령은 미친 듯 퍼져나갔고 하늘을 나는 새들마저 그날 이후 조선을 떠났다. 그날 밤 궁궐은 정적에 잠겼다. 연산은 혼자 침전의 촛불 앞에 앉아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눈이 자신을 노려보는 듯했다. 그는 속삭였다. 누가 날 죽이려는가? 그의 불안은 더 이상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가 자신을 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연산의 마음속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자라났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조정을 붉게 물들일 진짜 피바람의 예고였다. 익명서와 황새 사건 이후 연산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신하들이 웃는 것조차 불편했다. 저 미소 뒤에 나를 비웃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시작되자 조정은 다시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연산은 명령했다. 모든 신하는 왕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입을 열 때마다 충성을 맹세하라. 이제 신하들은 앉는 법을 잊었다.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박은 채 대답했다. 조선의 대신들은 입보다 침묵으로 오래 살길 택했다. 그는 심지어 관료들의 이름 뒤에 충성자 2글자를 새기게 했다. 연산이 그 글자를 볼 때마다 마치 자신이 신하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잠시 안도했다. 그러나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곧 두려움의 표식이 되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지우거나 잊으면 그날 밤 피가 흘렀다. 연산은 조선을 하나의 무대처럼 만들었다. 모두가 그를 향해 엎드려 울고 웃는 연극. 하지만 그 연극의 관객은 없었다. 그는 점점 고립되었다. 수많은 충성의 절이 이어질수록 왕은 더욱 외로워졌다. 조선의 중심에서 그는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연산 11년 봄, 궁궐의 연회장은 다시 피냄새로 물들었다. 그날의 술자리에선 웃음이 흘렀지만 누구도 그 웃음을 진심이라 부를 수 없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진심이었다. 충언을 감히 입 밖에 낸 자, 김선. 그는 세종부터 연산에 이르기까지 7명의 임금을 모신 충신이었다. 그러나 그날 김선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전하, 제가 아는 임금 중 이처럼 어지러운 이는 없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연산의 귀에는 모욕처럼 울렸다. 순간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칼이 번뜩였고 피가 튀었다. 김선의 팔과 다리가 베어지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말했다. 왕은 백성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거울을 부수면 결국 왕의 얼굴도 사라집니다. 그 마지막 말을 들은 연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피로 물들었다. 그날 이후 연산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감정이 사라졌다. 그는 충성을 원했으나 충심을 들을 용기는 없었다. 궁궐의 밤은 다시 어두웠다. 피비린내가 향초 냄새를 덮고 조정의 바람마저 눅눅했다. 이제 왕의 칼끝은 백성을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베어내려는 칼이었다. 연산 12년 8월, 조용한 남해의 유배지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곳에 유배된 한 사내가 있었다. 이름 이장군. 그는 과거 장원급제에 오른 문신이었고 활 쏘기에도 능한 보기 드문 문무겸전의 인재였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그를 고발한 자가 연산에게 원한을 산 이극균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연산은 이극균의 일가를 모조리 숙청했고 이장군도 함께 유배지에 버려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조선 유배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장군이 그곳을 탈출한 것이다. 그 소식은 바람보다 빨리 한양에 퍼졌다. 이장군이 돌아온다. 칼이 아닌 활을 들고. 소문은 커졌고 두려움은 번졌다. 도성 안팎에서는 이미 연산의 폭정에 지친 이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 장군의 이름은 마치 징표처럼 각지의 불만 세력을 깨웠다. 그는 아직 단 하나의 칼도 휘두르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때가 왔다고 믿었다. 연산의 권력은 여전히 강했지만 그 기초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불씨는 피했지만 연산은 몰랐다.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 자신을 삼킬 불길이 될 줄은. 이 장군의 탈출 소식이 퍼지자 조정의 권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입을 연 이는 성희안이었다. 그는 한때 연산의 총애를 받던 재상이었지만 연산의 변덕에 의해 사소한 실수로 좌천된 뒤 권력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조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가 찾아간 이는 무장이자 연산의 측근인 신수군, 그리고 병권을 손에 쥔 부인 박원종이었다. 박원종은 월산대군의 적자로 연산의 신임도 두터웠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알았다. 오늘의 총애는 내일의 죽음으로 바뀌는 것이 연산의 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칼날은 곧 우리를 향할 것이요. 박원종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장군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신호였다. 연산의 공포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징조. 그들은 반정을 위한 명분을 만들었다. 후계자 문제로 불만이 높아진 진성대군을 왕위에 앉히기로 뜻을 모았다. 우린 단지 조선을 구할 뿐이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피는 또다시 궁궐을 적실 것이라는 것을. 결정은 내려졌다. 그들의 입술은 떨렸고 손은 검을 쥐었으며 눈은 더 이상 왕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연산의 그림자에서 걸어나오고 있었다. 박원종은 누구보다 연산의 총애를 받았다.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양자로 입궐한 그는 왕자처럼 자라며 왕의 곁에서 벼슬기를 밟았다. 그를 몰랐던 그에게 성종은 스승을 붙여주었고 연산은 그를 병조 참지로 삼아 군권까지 맡겼다. 연산에게 있어 박원종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총애란 곧 칼날이었다. 연산은 금표 관련 상소를 올린 박원종의 말을 유일하게 수용했지만 그 후 그를 종일품 지중추부사로 올리는 척하며 실권을 빼앗았다. 겉으로는 승진, 속으로는 냉각. 박원종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왕은 누구도 오래 곁에 두지 않는다. 그 즈음 그의 누이인 박씨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연산이 박씨를 총애했고 그녀가 세자의 양육까지 맡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은 소문을 피처럼 부풀렸다. 박씨는 연산의 아이를 임신했다. 수치심에 약을 먹고 죽었다. 심지어 박원종이 누이에게 죽으라고 말했다는 헛소문까지 돌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박원종의 이름은 이미 왕의 그림자와 함께 묶였고 그는 조정 안에서 더 이상 설 곳이 없었다. 죽느냐, 움직이느냐, 선택은 하나였다. 그리하여 박원종은 연산의 손을 뿌리치고 연산의 뒤를 겨누었다. 가장 사랑받은 자가 가장 먼저 칼을 든 것이다. 왕의 총애는 결국 그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연산 12년 9월 1일 밤, 하늘엔 별이 없었고 도성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 고요는 곧 폭풍의 전조였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조선을 뒤집을 세 명의 이름이 어둠 속에 숨겨졌다. 그들은 먼저 진성대군의 집을 포위했다. 진성대군, 성종의 아들이자 연산의 이복동생.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포위된 집, 빛나는 칼날, 떨리는 심장. 형이 날 죽이려는가? 대군은 숨을 죽였고 함께 있던 신씨가 침착하게 말했다. 말들이 바깥을 향해 있으면 우릴 지키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정말 그랬다. 칼날은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진성대군은 살아야 했다. 왕이 되어야 했으니까. 곧이어 반정군은 움직였다. 임사옹과 신수군,
연산의 측근 중에서도 가장 잔혹했던 자들. 그들의 집 앞에서 승명패를 들고 왕명을 사칭한 무사들이 잠든 그들을 끌어냈다. 그리고 조용히 빠르게 목숨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새벽이 밝기 직전 반정군은 창덕궁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궁궐은 텅 비어 있었다. 경비병도 내시도 문지기도 모두 사라진 상태. 이미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반정에 가담하고 있었고 연산은 홀로 궁궐 안에 남아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반정군은 숨을 죽이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연산의 운명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밤, 연산은 잠들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을까? 날이 밝았다. 창덕궁의 문이 열리고 내시 하나가 조심스레 연산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말없이 앉아있던 왕은 천천히 눈을 감고 말했다. 내 죄가 크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구나. 조율대로 하라. 그렇게 그는 스스로 옥새를 내놓았고 반정군은 그를 체포했다. 대신 검이 아닌 손으로 박원종과 유순정은 대비전을 찾아가 보고했다. 주상이 정사를 잃었으니 진성대군을 옹립하려 합니다. 부디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자순대비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부득이하다면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그리하여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 즉위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연산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그날로 장록수와 연산을 둘러싸던 여인들은 차명에 처해졌고 연산은 강등되어 군의 신분으로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신씨는 눈물로 따라가길 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고 왕비와 세자, 왕자들도 유배지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되었다. 2달 뒤 연산이 위독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의원을 보내 치료하라. 그러나 하루도 되지 않아 그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마음의 병으로 죽었다고. 또 누군가는 그가 독살당했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연산은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내가 보고 싶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 앞에서 그는 단지 외로운 한 남자였다. 왕이 아니라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스스로를 잃어버린 인간, 연산이었다. 연산은 흔히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 불린다. 신하들을 죽이고 그를 금하고 궁궐을 유의의 무대로 바꾼 군주.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단지 광기로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는 누구보다 시대를 꿰뚫는 눈을 지녔다. 신권이 지나치게 커졌고 조정은 혈연과 인맥으로 얽힌 거대한 카르텔이 되어 있었다. 연산은 그것을 부수려 했다. 패비윤 씨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부패한 언론과 관료를 숙청했다. 실은 그가 제거한 자들은 조선을 갉아먹던 불가침의 질서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실수를 했다. 낡은 것을 허문 뒤 새로운 것을 세우지 않았다. 그는 대안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에 스스로 무너져 갔다. 개혁자의 얼굴은 복수로 얼룩졌고 민심은 점점 멀어졌다. 그렇게 연산은 조선을 바꾸려다 조선에 삼켜진 왕이 되었다. 그가 남긴 건 폭정의 기록뿐만이 아니다. 그 뒤를 이은 중종은 연산보다 더 많은 신하를 숙청했고 결국 백성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연산이 진짜 폭군이었는지 아니면 조선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울이었는지는 지금도 의견이 갈린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칼도 권력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고백이었다. 아내가 보고 싶다. 그 말 한마디가 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청춘의 끝을 말해주고 있었다.